오케이. 안녕하세요. 물리학2 수업을 시작을 하겠고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계약 안 하면 지금 강의 안 칠 거야, 이제. 이제 진짜 하겠지? 네. 이번에는 진짜 강의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너네 받은 프린트, 이제 인쇄했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오고, 이제 인쇄가 안 된 사람들은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프린트는 못 가지고 오더라도 너네 공부했던 어떤 노트나 교과서는 꼭 챙겨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요일날 바로 수업을 할 거니까요. 챙겨올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페이지 40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등속 원운동과 케플러의 법칙까지 한번 복습을 쭉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필기할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계약하자마자는 바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첫 시간에는 진단평가를 좀 볼 예정입니다. 성적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업을 이해했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수식을 전개하면서 다 같이 한번 쭉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시험 범위가 이 상대성 이론까지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도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을 때 그때그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갑니다. 등속 원운동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네, 물체가 반지름이 일정한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방향은 계속 변하지만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는 변하지만 속력은 일정한 그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등속 원운동은 어디에 속하지? 증가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어디에 속한다? 가속도 운동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돌리기.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이제 어떤 친구가 공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요. 뱅글뱅글 돌아가던 공이 만약에 요 순간에 공을 놓았어. 그럼 이 공은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그렇죠. 이 순간의 접선 방향이 어디지? 이 순간의 접선 방향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화살표 방향으로 공은 날아갈 거예요. 운동 방향은 여기니까.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저 공이 받고 있는 힘의 방향은 어딜까요? 구심력의 방향은 어딜까? 운동 방향과는 다릅니다.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지? 그렇지. 원의 중심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요? 수직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만약에 내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았으면은 속력이 빨라지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속력이 느려져요. 수직이면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이 바뀌겠지?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예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변치 않고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운동이니까. 이해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심력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구심력이라고 한다. R자 힘의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인 운동을 구심력. R자 힘의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구심력.
그 다음에 내려가서 구심가속도 우리 저번에 학습지로 다 유도했던 거예요. 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여기를 쭉 읽어보면은 왜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결과부터 볼게요. 자, 별표 A는 R분의 V제곱. 그냥 뭐야? 그냥 암기 별표. 구심가속도의 크기 A는 R분의 V제곱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쓰면은 V는 R오메가이기 때문에 R오메가 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넘어가요. 밑에 나오네요, 여기. A는 R오메가 제곱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별표. 그래서 우리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구심력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F는 MA인데 MR분의 V제곱이며 동시에 MR 오메가 제곱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요식 전부 다 암기. 구심력의 방향은 원의 등속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바로 구심력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요거에 선생님이 지금 따로 프린트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빛을 쬐어줄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뭐가 생기지?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그림자의 운동이 봐보세요. 중심에 있다가 끝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끝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하면서 반복하는 왕복 운동을 하거든요. 이런 물체의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단진동.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영상을 보면요. 이게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를 보는 건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그런 물체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뭐다?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측면에서 빛을 비춰서 그 그림자를 보면은 이 물체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단진동 운동의 예시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봤던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근데 이 그림을 왼쪽에서 이렇게 빛을 쏴 보니까 바로 이 물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단진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주의 있게 볼 친구는 이 친구를 볼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운동한다고 했죠? 가운데 5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를 왕복 운동하는 단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운동하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힘은 F라고 할게요. 그리고 단진동하는 물체가 받는 힘은 F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여기 세타니까. 그렇죠? F 사인 세타가 바로 이 친구가 받는 힘이 되겠죠? 중심으로 받는 힘. 그리고 이 물체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위치는 반경이 R이니까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게 R입니다. 요 반경이 요게 R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R 코사인 세타. 얘는 뭐야? 그렇지. R 사인 세타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얘가 이동하는
거리 요 x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렇죠.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를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밑에 식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잘 따라하고 있지? 네, 그러면 이 식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단진동 안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F 사인 세타인데 F는 mr분의 V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호의 방향의 의미예요.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보니까 V는 R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아까 X가 뭐라고 했지? X는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X로 바꿔주면은 그렇죠. 제가 받는 힘의 크기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되는데 우리 기억납니까? 용수철 운동할 때 이 물체가 받는 힘 어떻게 표시했지? F는 마이너스 KX라고 했죠.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거는 용수철 상수고 이 물체가 이만큼 앞으로 간다고 하면은 가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KX만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우리 한창 물리학 1에서 용수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식이 바로 F는 마이너스 KX지? 그럼 마치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의 꼴과 같냐면 마이너스 KX의 꼴과 똑같아요. 그죠? 잘못 나왔네. 여기서 마이너스 K 오메가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KX예요. 잘못 나왔습니다. 고쳐주세요. 마이너스 KX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K라고 하는 거는 M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치 용수철 상수가 M 오메가 제곱의 크기를 갖는 용수철 운동과 똑같은 운동이 되는 거죠. 저 그림자의 운동이. 그래서 K는 M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주기를 라지 T라고 한다면 라지 T는 V분의 2파이 R인데 또 오메가분의 2파이인데 여기서 오메가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K가 M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는 2파이 루트 K분의 M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한쪽 벽면에 이 그림자를 투영시켜 보면은 마치 이 물체의 운동이 뭐랑 같냐면 용수철의 물체를 매달아서 진동하는 그 운동과 같은 꼴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관계식이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주기를 라지 T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마치 2파이 루트 K분의 M의 꼴과 똑같다. 그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행성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중력 혹은 만유인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반지름이 일정할 때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2배가 되면 구심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구심력식은 F는 mr분의 V제곱인데요. 반지름이 일정하대요. 반지름은 일정한데 속력이 2배가 되면 구심력은 몇 배가 되지? 그렇습니다. 4배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를 쉽게 풀어봤고요. 이제 한번 다음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성의 운동 한번 볼게요. 케플러 이 케플러 법칙에 연관된 이런 역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천동설이 처음에 주장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케플러가 티코 브라의 해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며 이와 더불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바로 그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1법칙, 2법칙, 3법칙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별표해 둘게요. 1법칙은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 라고 하는 타원 궤도의 법칙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법칙은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쓰고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다라고 하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이야기했고, 3법칙은 조화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t제곱이 아래 3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조화의 법칙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 그래서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은 이렇게 t제곱과 아래 3승의 비율이 거의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 행성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은 규칙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조화의 법칙이라고 3법칙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을 보면은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날 때 공전 속력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가까운 근일점에서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해왕성의 주기가 64년이래요. 해왕성의 공전궤도 긴반지름은 얼마인지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t제곱은 a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식을 한번 표시해 볼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 t제곱을 ka의 3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구의 경우에는 1년에 제곱이 k1au의 3승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k는 1이죠? 그러면은 해왕성은 주기가 64년이라며 그러면 64의 제곱은 k는 1이니까 이게 바로 a의 3승이 되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64는 2의 6승이지. 그러면 2의 6승의 제곱이니까 다시 2의 12승이 a의 3승이니까 a는 뭘까? a는 2의 4승이니까 16년이 되겠네요. 16au가 되겠네요. 긴반지름은 16au.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u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스트로너트 유닛의 약자로서 천문학적 단위라는 뜻인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니까 긴반지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긴반지름에 해당하겠네요. 만유인력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중력과 만유인력이 엄연히 얘기해서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 책을 좀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중력과 만유인력은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좀 정정할게요. 중력과 이 만유인력은 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뉴턴 씨가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서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처음 발견을 했다고 했는데 뉴턴 씨가 처음으로 만유인력을 언급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뉴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The law of universal gravity라고 처음 저술을 합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중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중력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한 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이 번역을 처음으로 할 때 세상 모든 만물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지면서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만유인력이라고 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선가부터는 이 중력과 만유인력이 다른 거다. 중력은 지구에서만 작용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잘못된 그런 정보가 좀 퍼져가기도 했고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만유인력은 사실은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 Law of Universal Gravity, 중력. 이 만유인력은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앞으로 아마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중력과 만유인력은 정확히 똑같은 거고, 이 모든 지구상의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만유인력이라는 말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 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근데 이 교과서도 지금 보니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EBS 책이나 혹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애초에 쓰지 않고 전부 다 이거를 중력으로 통일한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거를 중력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케플러는 이렇게 해서 뉴턴이 결국에 이 만유인력 혹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력은요, 물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힘을 만유인력 혹은 중력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긴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유인력 혹은 중력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중력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중력 상수, G, 대문자 G라고 하는 중력 상수는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상수값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실제 이 굉장히 중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미세한 힘이에요. 지구와 같은 거대한 친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연필과 저 볼펜이 서로 당긴다는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중력을 직접 관측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미세한 어떤 끌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위에 거울을 설치해서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이 거울이 살짝만 돌아가도 이 빛이 크게 회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 G라고 스몰 g로 표시했는데 이 중력 가속도 값이 이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학습지에서 한번 이제 식을 유도해 보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면은요, 만유인력 몇 배가 될까요? 거리가 2배란 얘기는 멀어진 거야. 그리고 만유인력은 커질까요? 만유인력은 작아지겠죠. 근데 R의 제곱이기 때문에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만유인력은 4분의 1배로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 약 6분의 1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몸무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질량이 아니고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거든요. 그런데 달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 mg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몸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지? 6분의 1배니까 100N으로 몸무게가 그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달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몸무게가 6분의 1배로 줄어드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유인력 법칙과 케플러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타원 궤도는 실제로는 거의 원궤도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 행성은 태양의 만유인력을 구심력으로 하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F는 R분의 mv제곱은 구심력에 대한 식이고 그 다음에 이 속력 V는 주기분의 2πr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식을 전개해 보면은 우리 학습지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주기의 제곱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주기의 제곱은 바로 뭐다?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만율력 법칙으로부터 또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위성의 운동도 그 식을 한번 유도해 봤잖아요. 인공위성의 운동하는 속력과 탈출 속력도 같이 구해봤는데, 여기 넘어갈게요.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학습지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m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인공위성의 반지름이 r인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니까 이 v라고 하는 것, 인공위성의 속력을 루트 스몰 r분의 라지 gm 라지 m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라지 gm이 r제곱 g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제곱 g 스몰 r분의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에 어떻게 간단히 되냐면은 라지 r이 밖으로 나오고 루트 r분의 g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공전 주기가 3시간인 인공위성의 높이는 대략 얼마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에 한번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은,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고요. 굳이 풀어보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등가 원리,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은 여기 등가 원리부터 같이 선생님이랑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됐고, 이제 수요일날 계약을 하면 바로 아마 이제 물리2가 2교시에 들은 것 같은데요. 탐구 B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바로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진단평가를 좀 볼 거고요. 몰라 성적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단평가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걸 쭉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게요. 아마 강의를 똑바로 안 들은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온라인 클래스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직접 만나서 선생님이랑 함께 재밌게 한번 물리2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뿅.